결혼한 지는 이제 5년 차입니다. 본론 들어가면 복잡해지니 간단하게 양가 집안 설명을 하자면 저희 부모님 넘쳐나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을 만큼 경제력 가지고 계신 편이고 시댁 같은 경우엔 시아버지 연세 드셔서 일 못하시고 시어머니가 죽어라고 일하시면서 시아버지 먹여 살리고 있는 중이십니다. 노후 준비 그런 거 전혀 되어 있지 않으시고 한마디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 정도 수준이시죠. 그런데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시댁 넉넉하지 않고 형편 뻔한데 저희 남편 시댁에 지원하는 것 제가 아는 용돈 외에는 절대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병원 가시거나 그 외에 가끔 큰돈 들어가야 할 땐 지원을 하지만 주기적으로 당연하게 시댁에 돈을 들이는 일은 없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시어머니도 그걸 당연하다 생각을 하셨고요. 이렇게 된 배경에는 남모를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재혼을 하신 분이십니다. 친부와는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헤어지는 과정에서 남편이 상처를 많이 받았었던 듯 합니다. 자세히 이야기를 하진 않았고 그리고 저도 굳이 묻진 않았었고요. 하지만 가끔 남편이 흘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독할 정도로 시어머니와 남편을 괴롭히신 듯 합니다. 시어머니가 지금의 시아버지와 재혼을 하신 건 남편이 고등학교 때였는데 그때 남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미 남자 어른에게 상처를 받고 또 그 트라우마에 갇혀 있었던 남편은 재혼을 하시겠다는 시어머니를 이해 못했을 겁니다. 아니 이해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망을 했겠죠. 남편은 시어머니의 재혼을 필사적으로 막았다고 했어요. 모범생이었던 남편이 집을 뛰쳐나가기도 했었고 결혼을 하겠다고 찾아온 시아버지에게 주먹을 들이댈 정도로 큰 갈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어야 할 고등학생 때 그런 일이 있었으니 당연히 남편은 공부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고 대학을 가긴 했지만 그때만의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냈으면 좀 더 좋은 학교에 가지 않았겠냐고 가끔 제게 원망 섞이는 한탄을 하기도 했었죠. 물론 낳아주신 분이니까 내가 해야 할 도리는 있는 건데 정말 딱 눈에 보이는 그런 도리만 하면 돼. 당신은 절대로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아버지랑 두 분이서 잘 살고 계시니까. 그리고 원래 우리는 이런 사이였거든.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남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사이. 안 보고 살 순 없으니까 그런데 정말 신경 쓰지 말자. 두 분이서 알아서 하실 거고 그리고 두 분이서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재혼도 하신 거니까. 두 분 인생은 두 분 인생,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아버지 사이는 완전하게 틀어져 버렸었다고 합니다. 물론 남편이 취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긴 했겠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를 향한 남편의 원망은 가슴속에 남아 있었겠죠. 결혼하고 나서도 넉넉하지 않은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 고생되는 일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이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남편 입장에선 시어머니가 본인 엄마 아니겠어요? 재혼을 하신 건 너무 싫었고 자기 팔자 자기가 비틀어 버린 것이라고 욕을 하긴 했었지만 속으론 본인 엄마니까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했겠죠. 더군다나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만 사랑하고 다정하신 분이시기는 하나 경제적인 능력이 아예 제로이신 분이라 시어머니가 경제활동을 하셨는데 종종 거리며 예순을 훌쩍 넘긴 시어머니가 일을 하는 모습이 보기 좋진 않았겠죠. 제가 봐도 안쓰러울 정도였으니 남편은 두말할 나위 없었겠죠. 그리고 시어머니를 안쓰러워하는 마음은 결혼하고 나서 더 생긴 것 같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도 여자도 철이 드는 법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결혼을 한 뒤 소원했던 모자 관계가 조금씩 희망의 빛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주 조금씩 천천히 한 해 한 해 갈수록 사이가 그나마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핏줄은 어쩔 수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제 부모 생각하면 짠하고 안쓰러운데 저 사람은 어떨까? 이제라도 모자가 서먹했던 관계를 회복한다면 기꺼이 그 옆에서 응원할 마음이 있었고 모자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땅에 떨어뜨려 발로 뻥하고 차버리게끔 만들어버리는 일이 생겨버리고 맙니다. 남편이 어머니니까 이해를 해드리고 싶었으나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거든요. 저희는 결혼을 할 때 저희 부모님이 배려를 해주셔서 부모님 명의인 빌라에 들어가 살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사를 했지만 서도요. 처음엔 시어머니는 제게 별말 없으셨지만 남편과 사이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점점 저희 일에 관여를 하시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적당하게 어른으로서 시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간섭이었기에 굳이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빌라에서 살 때 작은 소동이 한 건 있긴 했었습니다. 바로 저희 친정아버지가 그 빌라를 싸게 내어줄 테니 저희 보고 구매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정말 싼 값에 말이죠. 시세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딱 3천에 내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었죠. 당시 엄마가 들어놓은 적금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만기 때까지 한 달에 30만 원씩 딱 2년간만 용돈조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적금을 지원해 달라는 말이었었죠. 굳이 살 이유도 없었지만 굳이 사지 않을 이유도 없는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좋은 빌라는 아니었지만 3천이면 정말 거저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놀러오신 시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부모님이 이 집을 3천에 주신다고 했다. 대신 용돈을 달라는 조건도 있다. 지금 살지 말지 고민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갑자기 호들갑을 떨며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뭐? 3천? 정말 사돈 그렇게 안 받더니? 자식들 가지고 지금 장사하시는 거니? 그냥 주면 주시는 거지. 3천에 주신다는 그 의도가 뭐니? 그리고 이 빌라 사두면 뭐 어쩌려고? 나중에 집만 된다. 절대로 사지 마. 나는 지금 이걸 너희들에게 넘기려고 하시는 사돈 의도가 너무 궁금하다. 가지고 있기 부담되시니까 니들한테 슬며시 넘기려고 하시는 거 아니니? 이거 뭐 좋은 소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하더만 딱 우리 사돈들을 두고 하는 말인가 보다. 돈이 부족하신 분들도 아니고 좀 서운하다 얘. 그리고 2년간만 용돈 달라고 하셨는데 그거 2년 뒤에 정확하게 끊을 수 있겠어? 나도 부모 입장인데 주다가 안 주면 나중에 엄청 섭섭해져 얘. 그냥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아야지. 시작하다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게 바로 부모 용돈이라는 거다. 빈털털이 나도 니들한테 용돈 이야기 안 하는데 사돈들 은근히 돈 욕심 있으시구나. 에이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정말 있는 사람들이 더한 법이네. 귀에 엄청 거슬리는 말을 하신 건 아니었는데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의도가 뭔지 궁금하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라는 말이 듣기 거북하긴 했었어요. 결국 이런 말 저런 말 나오는 거 귀찮아서 그냥 부모님에게 구입을 안 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죠. 저희가 이사를 나오고 1년쯤 지났을 때였나? 갑자기 그곳에 재개발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워낙에 뜬 소문이 많이 나던 곳이라 이번에도 그냥 바람이 한번 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들어서고 사무실이 생기고 그리고 집 주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설명회를 할 예정이니 참석을 하라고 독려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에게도 연락이 가게 되었죠.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 빌라가 처분이 된다 생각하니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남편 또한 다행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저희보다 더 기뻐한 사람이 있었으니 예상 밖의 인물인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습니다. 처음엔 남도 아닌 사돈의 일이니까 한 가족으로서 기뻐해 주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기함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너무 업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절대로 상식적으로 이해도 할 수 없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는 건지 제 머리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재개발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시며 시어머니는 제게 그러셨습니다. 어머 어머 웬일이니 웬일이야. 거기가 재개발이 된다고 하니? 너무 잘됐다. 니들 합이 그렇게 좋다고 하더니만 호재수가 없었던 곳에 좋은 일까지 겹치게 됐구나. 우리 아들도 좋아하지? 당연히 좋아하겠지. 그럼 얼른 삼촌 마련해서 드리도록 해라. 지난번 삼촌에 주신다고 했었잖아. 얼른 삼촌 갖다 드리고 그 집 니들 앞으로 해놓아라. 어머 어머 정말 너무너무 잘됐다. 축하한다 아가. 우리 아들한테도 너무 잘됐네. 그놈이 부모복은 없어도 처가복은 있나 보다. 이래서 하늘이 무심하진 않다고 이야기하는 건가 봐. 생전가야 꽁돈 한번 생기자는 놈이었는데. 아니 손 안 대고 코푼격이잖아. 집이 한 채 턱하니 생겨버렸으니까. 아이고 아이고 내가 기운이 너무 좋다.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재개발이 된다는 것은 지금의 집값보다 더 오른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어도 이해관계라는 것이 있는 법이잖아요. 당시 재개발 이야기가 없을 때 삼촌의 빌라를 넘겨주신다는 것과 호재가 있는 상태에서 삼촌의 빌라를 넘기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잖아요. 제 머리에서는 절대로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건지 기가 찼습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를 멍하게 바라보니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왜? 지난번에 삼촌이 주신다고 했잖아.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지금은 두말할 필요 없이 얼른 삼촌 드리고 가져와야지. 이젠 사야 할 때야. 그렇게 멍한 얼굴로 보지 말아라. 같이 살자는 말 절대로 안 해. 내가 무슨 염치로 그런 말을 하겠니? 어이구, 나는 그렇게 염치 없고 생각 없는 시어머니 아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내가 그렇게 하면 나를 가만두지도 않을 것이고, 물론 나중에 니들이 같이 살자고 애원을 하면 모를까? 내가 먼저 살자고 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그렇게 멍한 얼굴 하지 말아라.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래. 우리 아들한테 좋은 일이 생기니까 내가 해주지 못한 걸 처가에서 받으니까 너무 고맙고 기뻐서 그래. 천연덕스럽게 저리 말씀을 하시는데 말문이 다 막히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하는 건지 그냥 막연했습니다. 지난번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삼촌이 준다고 하셨으니 재개발 이야기가 나온 마당에도 얼른 삼촌의 그 집을 가져오라는 시어머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저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 그래서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는 중인데 그리고 그 집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제 와서 호재가 있다고 해서 삼촌의 집을 구매하겠다고 하는 것은 양심에 찔리는 짓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시어머니는 삼촌에 주시겠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렇게 해드리면 되지 지금 무슨 양심을 찾고 있는 거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더 말씀하시지 말라 했습니다. 아예 말이 통하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너무 몰상식한 생각 아닌가요? 너무 얍삽한 생각 아닌가요? 호재가 없을 땐 그 집 사서 뭐 할 거냐고 하더니만 호재가 있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를 이야기하면서 얼른 집을 사라고 하는 게 참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데 시어머니는 본인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생각이 맞다고 지금 당신이 옳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시어머니가 참 대단하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강하게 시어머니에게 그만 말씀하시라고 했고 그게 재개발이 되든 뭐가 되든 삼촌이 지금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이니 더 이상 그 집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말자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끈질기셨어요. 정말 고래 심줄처럼 매일같이 제게 이야기를 하셨죠. 하물며 제 남동생까지 거론하시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도가 지나치긴 하셨었어요. 그 집에 대해서 그만 관심을 가져달라고 분명 부탁을 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 집을 꼭 제가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절대로 남동생에게 빼앗기면 안 된다고 얼른 손을 써야 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물론 솔직한 심정으로 욕심나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자식이 먼저 나서서 저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할 그럴 사람들이 과연 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도 상도덕이라는 것이 있는 법인데, 그리고 처음부터 제 것도 아니었었고 전 이미 한 번의 기회를 놓친 거나 다름없었잖아요. 만일 삼촌이 주신다고 했을 때 그때 샀다면 이런 문제도 없었을 텐데, 계속해서 시어머니는 삼촌에 주신다고 하셨으니 먼저 말씀을 하신 거니 얼른 그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저를 닥달을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 말미에는 항상 남편이 어려웠던 시절, 남편에게 못해주었던 것들, 남편이 속삭였었던 일들을 거론하시면서 제 감정을 자극하셨습니다. 너무 욕심이라 생각했고 과한 간섭이자 참견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남동생한테 빼앗기면 어쩌려고 그러니? 큰딸이니까 너한테 더 의지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엔 부모들 입장에선 아들을 생각하는 법이야. 너 이렇게 맹놓고 있다가는 그거 동생한테 바로 뺏긴다? 그리고 네 옳게 보니까 한성격하게 생겼더만. 여잔 여자가 보면 바로 아는 법이야. 넌 착해서 그냥 부모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옳게 안 봐도 눈에 훤하다. 벌써 무슨 수를 써도 썼을걸? 너도 얼른 움직여야 해. 그거 빼앗길 순 없잖니. 주말에 우리 아들이랑 같이 가서 사돈들 비위 좀 맞춰드리고 좀 하렴. 눈에 자주 보여야 생각이 나는 법이야. 그거 니들이 가져와야 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앉아만 있는 거니? 천하태평도 아니고. 좀 그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만 시어머니에게 실망하고 싶은데 시어머니는 그만두실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에게 속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 자꾸 삼촌 이야기 하시는데 그거 재개발 이야기가 없을 때고요. 그거 앞으로 얼마나 갈 줄도 모르는데 삼촌이 달라고 하는 거 완전 도둑놈 심보죠. 그리고 어머니, 저희 부모님이 저를 주시던 동생을 주시던 아니면 사후에 증여를 하시던 그건 저희 부모님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자식 입에서 어떻게 부모한테 그리 속물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자꾸 부모들은 아들 아들 한다 하시는데 전 어머니가 왜 이렇게 그 집을 가지고 유난을 떠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집 이야기할 때마다 왜 자꾸 그게 어렸을 적, 힘들었었을 적, 못해줬을 적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만약 그 집을 받게 된다고 해도 그거 엄연히 제 거예요. 그 사람 거 아니라고요. 마치 어머니는 그 집을 받으면 그의 것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머니, 저 그 정도로 사리 분별 못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집을 받아도 안 받아도 그 사람한텐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없는 거라고요. 왜 자꾸 저희 집안일에 그 일을 끼워 넣으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의 어머니 아들이 저희 부모님 아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이야기하세요. 시어머니 남편과 꽤 친해졌다고 생각을 하셨었나 봅니다. 뭐 처음보단 사이가 좋아진 것은 사실이었으니 그래서 시어머니는 예전 생각을 못하시고 남편이 당신 편을 들어줄 줄 알고 저와 나눈 이야기를 남편에게 몽땅 다 일러 바치기로 결심을 하셨던 거였죠. 저녁에 퇴근을 한 남편이 식사를 마치고 앉아 있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셨어요. 처음에 무표정이었던 남편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했고 결국엔 눈썹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을 보고는 저는 바로 눈치챌 수 있었죠. 결국엔 시어머니가 선을 넘으셨구나. 본인 아들이라고 해서 지금 편들어줄 줄 알고 말씀을 하시나 본데 남편이란 사람을 아직도 저리 모르시나? 본인이 본인 발등을 찍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한참 듣고 있더니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있건 말건 상관도 안 하고 막 시어머니에게 퍼부어댔습니다. 제가 대리사위예요? 아니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처가일에 어머니가 나서서 이러시는 거냐고요? 장인 장모님이 그 집을 어찌하시던 어머니가 상관하실 일은 아니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상관할 일 아니죠. 아, 정말 이렇게까지 어이없는 말씀을 하실 줄 몰랐네.
제가 그 집을 왜 받아요? 그리고 그 집 받는다고 해도 그 집이 왜 제 거예요? 엄연히 와이프 거고 엄연히 와이프 집안 재산인데 저 사람이 틀린 말 한 것도 없고 다 맞는 말 한 건데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지금 이러시는 거 남들이 들으면 욕해요. 없는 것들 남의 것 탐낸다고 하다하다 처가재산 탐낸다고 다들 욕하고 돌 던진다고요. 없으면 넉넉하지 않으면 이렇게 뻔뻔해지나 본데 솔직히 어머니 인생 어머니가 비틀고 꼬아버린 거잖아요. 왜요? 요즘 벌이 시원찮으세요? 아니면 예전만큼 그분이 어머니 사랑 안 해줘요? 좀 없으면 우리 염치라도 좀 있죠. 자존심이라도 좀 챙기자고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에 욕심 부리지 말고 그리고 이런 억지 같은 거 좀 쓰지 않고 그냥 물 좀 흘러가듯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역시 실망을 안겨주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후회한다고 했을 때 제 뺨 후려 갈기면서 그 사람 선택하더니 그래서 저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더니 이제 와이프 앞에 비참한 거를 보이게 만드시네? 정말 어머니란 사람은 답이 없어요. 사람이 원래 그랬던 거였는지 아니면 그런 거지 같고 능력 없는 남자 만나서 여자 몸으로 일하다 보니까 억세진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저까지 염치 없고 저까지 몰상식하고 저까지 그지로 만들지 마시라고요. 저도 어머니 걸 만들고 싶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욕심내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회복하려고 하는 아들 마음을 비참하게 만드시는 건데요? 남편은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과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나거나 하면 남편은 샤워를 하는 버릇이 있는데 지금 단단히 화가 났다는 표현이었죠. 곧바로 남편의 전화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시 시어머니셨어요. 시어머니는 제 목소리를 들으셨는지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정신이 없어서 남편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냥 막 쏘아 붙이셨거든요. 이놈아, 엄마 좋으라고 하니? 그거라도 받아야만 네가 보상받는 거 아니야. 우리 집 못 산다고 그리고 나 재혼했다고 며느리도 그렇고 사돈도 그렇고 너 부려먹고 흠잡고 있다는 거 다 알아. 그럼 그런 대우 받으면 그런 거라도 받아서 챙겨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뭘 그렇게 너한테 상처 줬는데 내 꼴이 어때서. 참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게 엄마 꼴이 이러면 얼른 제가 편안하게 모실게요 라고 할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네가 엄마를 비난해? 넌 뭐 혼자 세상에 나왔니? 나야말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그게 왜 욕심이야? 당연히 네가 받아야지. 네가 그 집에서 가장 어른인데 당연히 네 몫이지. 그리고 니들 거기서 살았었잖아. 그리고 삼천에 주겠다고 하셨던 분들은 바로 사돈들이었어. 애초에 니들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라고. 그걸 확실하게 못을 박으라고 하는 게 뭐가 나빠서? 왜 염치가 없어? 왜 뻔뻔해? 요구할 만하니까 요구하는 건데 왜 당당하질 못해? 너 당당해도 된다. 네가 처가에 좀 잘하니? 네 처는 시댁에 하는 거 하나도 없는 거에 비해서 너는 처가 말뚝에 절까지 하고 있잖아. 어머니, 전데요. 지금 그 사람은 샤워하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전 어머니가 재혼을 하신 거 단 한 번도 흠이다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은 더더욱 그러시고요. 사돈 흉볼 만큼 그렇게 유치하신 분들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희 집에 잘하는 이유는 저희 부모님이 그만큼 그 사람한테 잘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시댁에 한 거 없다고요? 그럼 어머니는 제게 뭘 해주셨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그 사람한테 정말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챙겨주시는데 하물며 어머니 그 사람 생일인 줄도 모르고 다 지나가셨잖아요. 5년 내내. 그 사람 생일 그리고 그 사람 승진 좋은 일 나쁜 일 있을 때 저희 식구들이 항상 함께였어요. 서로 기브앤테이크 아닐까요? 제가 시댁에 한 게 없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어머니 제게 뭘 해주셨는지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전 그래도 할 도리는 한 것 같은데. 암튼 그 사람 나오면 다시 전화하라고 할게요. 그런데 지금 단단히 화가 나서 전화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화나면 씻으러 들어가는데 이런 버릇 있는 것도 모르셨죠? 어머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으세요. 암튼 전화 끊겠습니다.
남편은 제가 안 보는 곳에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제게 전화도 곧잘 하시고 저희 집에 놀러 오시기도 했었는데 시어머니가 연락도 발길도 뚝 하고 끊어버리셨거든요. 모자간에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저는 정확하게 알진 못합니다. 하지만 관계 회복을 할 당시에도 위태위태해 보이긴 했었어요. 그간 서로 쌓아둔 것이 많아서였겠죠. 사실 관계 회복을 할 당시 서로 묵은 감정을 좀 털어냈었다면 이 정도 오해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워낙에 묵히고 또 묵힌 감정들이라 한 번 잘못 삐끗하다 보니 다시 예전의 사이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저럴 수가 있구나. 그냥 말다툼 좀 한 거 가지고 안 볼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당신 엄마인데 한 번 정도는 더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 옛날에도 남자한테 미쳐서 자식에게 상처를 주더니 이젠 집에 미쳐서 자식에게 또 상처를 주었다고 말이죠. 시아버지와 재혼을 할 당시 시어머니는 반대하다가 집을 나갔던 남편에게 그러셨다고 합니다. 아예 돌아오지 말지 왜 돌아왔냐고 말이죠. 그땐 어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갔지만 지금 남편은 성인이 되었고 자기만의 보금자리가 있기에 돌아가질 않고 있습니다. 애써 회복한 관계인데 다시는 시어머니 얼굴 못 볼 것만 같네요. 그러게 좀 적당히 하시지. 그만하시라 했을 때 멈추셨으면 또다시 모자가 찢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참 아쉬운 모자 관계입니다. 화딱지가 나다 못해 속에서 천불이 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여기 사연 들어보면 엄청 염치 없고 뻔뻔한 사람 투성이던데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분명히 여러분들 뒷목 잡으시게 될 겁니다. 제 사연이 전설이 되지 싶어요. 우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찾아온 그것들한테 물 한 바가지 끼얹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쌍욕도 했고 세상에 있는 욕이란 욕은 다 해주었습니다. 꺼지라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만일 다시 한번 내 눈앞에 나타나면 그때 제삿날 될 줄 알라고 했습니다. 옆집에서도 나오고 윗집 아랫집 할 것 없이 그날 저희 동은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다들 제 입장을 아는 터라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더군요. 너무했다고, 어쩌면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 거냐고. 세상에 저런 거지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모두 다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럼 그 분노를 치밀게 썼던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유발자들이니 주의해서 들어주세요. 저는 한 거지 같은 집의 첫째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시아버진 계시지 않았고 시어머니 그리고 시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우선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자격지심과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 그런 시어머니가 불쌍해 보였었어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나면 철이 든다고 하는데 시어머니를 보면 우리 엄마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인생 자체가 참 가련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상견례 때 그리고 결혼식 날 그 시아버지란 분을 뵈었었는데 참 기가 막히게도 저희 결혼식에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그 여성분을 데리고 오셨더군요. 대놓고 그 여성분을 소개한 건 아니었지만 딱 보고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시어머니의 망연자실한 표정을 보고 그 누가 눈치를 채지 못했을까요? 이 정도로 시아버지란 사람도 막장 중에 막장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저희 결혼에 대해서 함구를 하길 바랐었습니다. 남편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 뻔했을 테고 본인도 겪어본 것이 있으니 어떤 사달이 일어나게 될 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들을 설득하셨고 거의 빌다시피 애원하다시피 하셔서 상견례 자리부터 시아버지를 뵙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결혼식에도 시아버지란 사람은 상식 밖의 일을 벌이시게 된 것이었고요. 결혼 생활 내내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죄인처럼 구셨습니다. 시어머니 대접받을 자격도 없으셨다 했고 원하는 것도 없다고 하셨어요. 불쌍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자식 결혼한다고 해서 마지막 희망의 끈앞을 잡고 있었던 여자였는데
다시 한번 버림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으니 같은 여자로서 안쓰럽고 솔직히 잘해주고 싶었어요. 남편 복은 없지만 며느리 복, 자식 복이라도 있으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런 거라도 있어야 시어머니가 버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건실했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식 노릇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었고 그간의 사정을 잘 아는 저도 시어머니에게 며느리 둘이 다 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었죠. 그리고 저희가 더 애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 있는 시동생이었는데 이 모질 같은 시동생은 딱 자기 아버지를 똑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속을 얼마나 썩인 사람이었냐면 시어머니가 이 시동생 때문에 집을 나가실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결혼하고 시어머니 생활비부터 모든 것은 저희가 다 책임을 졌고 그리고 그 모질 같은 시동생 마음 잡게 하려고 엄청 애를 썼었습니다. 정신을 못 차려도 세상에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현실 감각 없는 사람 처음 봤었네요. 하지만 특별히 시어머니의 부탁도 있었기에 남편도 저도 시동생을 좋은 길로 이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항상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가끔은 잔소리도 했어야 했고 시동생 입장에선 듣기 싫은 말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수로서 형으로서 그 정도 말을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했었고 더군다나 자기 잘되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나중에 보니 시동생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그 말을 마음에 엄청 담아두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참 기가 차게도 시어머니가 그리 행동을 해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하셔서 그리 한 거였었는데 갑자기 태도 전환을 하시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리고 본래 몸에 좋은 약이 쓴 법 아닌가요? 어찌 달콤한 말만 해주기를 바랐던 거였는지 시어머니는 시동생 걱정을 하면서 항상 제게 그러셨습니다. 쟤가 생긴 건 나를 똑 닮았는데 성격은 완전 지 아버지야. 놀기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나태하고 암튼 나중에 저 녀석이 지 아버지 같은 길을 갈까봐 난 너무 걱정이 된다. 그런데 내 말은 죽어도 듣질 않아. 그런데 네 말은 또 형수라고 듣는 척이라도 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네가 좀 독하게 말하고 엄하게 행동을 해서 저 녀석 정신 좀 차리게 도와줘라. 내가 저 녀석 때문에 정말 말라 비틀어질 것 같아. 지 아버지랑 뚝 닮은 형은 성격은 나를 닮았는데 왜 저 녀석은 저 모양인지? 부탁 좀 할게. 저 녀석 제대로 된 길 좀 가게 네가 방향 좀 잘 잡아줘라. 너무 미안하다. 이런 부탁해서.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도 있었고 그리고 만일 시동생이 정신을 못 차리게 되면 나중에 더 힘든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잔소리한 적이 있습니다. 하고 싶어하는 일에 자격증이 필요해서 학원도 보내주고 가끔은 제가 실습 대상이 되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는지 전화도 자주 했고 자주 들여다보기도 했고 대화도 많이 나누었었죠. 그 와중에 어떻게 항상 좋은 소리만 할 수가 있겠어요. 싫은 소리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허송세월 하면 분명히 나중에 후회하는 날 올 것이라고 협박 아닌 협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버림받았는데도 여전히 그 인연의 끈을 못 놓고 있는 어머니. 적어도 자식 복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그래야 그녀도 살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별의별 이야기 다 했었습니다. 제발 어머니 봐서 우리 열심히 좀 살자고, 여부란 듯이 좀 살아보자고. 그래서 어머니가 시아버지 앞에서 기 좀 펴게 해주자고 항상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그리 이야기를 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실수를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감히 며느리 주제에 시댁일에 시시콜콜 나서다니. 주둥이 다물고 조용히 닥치고 있었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앞서 나갔던 거였죠. 저는 진심으로 생각해서 한 말이었었는데 결국 제가 했던 말들은 제게 잔뜩 날이 선 채로 저를 공격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간의 공도 다 무너지고 세상에서 시댁을 가장 우습게 생각하고 시댁 욕을 시댁 식구들에게 하는 그런 파렴치 안으로 몰리게 되지요. 시동생이 취업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원하고 원하던 로컬 병원에 취업을 했는데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알아보니 거기는 일반 로컬 병원이 아니라 사무장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었던 것이었죠. 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 혹시 아시나요? 저도 소시적에 병원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이라 사무장 병원이라는 것을 조금 아는데
그게 불법이고 게다가 악독하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소문이 자자한 곳이었죠. 지금은 수시로 조사도 나오고 해서 거의 다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을 딴 시동생이 하필이면 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에 취업을 한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게다가 너무 불안한 미래를 가지게끔 하는 병원인데 그곳에 취업을 한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그리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악독한 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에선 직원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먹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약물을 주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맞으면 잠이 오질 않아요. 결국엔 그것에 취해서 일을 하고 또다시 그것을 찾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지속이 되는 거죠. 몸도 망치고 미래지향적이지도 않은 병원이었기에 저는 시동생에게 다른 곳으로 취업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도 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했고요. 그런데 제가 셈이 나서 그러는 거라고 시어머니도 시동생도 저를 막 몰아세웠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저는 이야기를 한 거였는데 그리 이왕 늦은 취업 좀 더 괜찮은 곳으로 했으면 해서 이야기를 한 거였는데 먼저 시동생이 한 이야기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거 아니라고 시동생이라고 그렇게 신경을 써줬건만 배신감도 그런 배신감 처음 느껴보았네요. 제가 알기론 그런 병원 한번 신고 들어가면 그 다음날로 바로 문 닫아야 해요. 월급 떼어도 아무 말도 못한다고요. 그리고 퇴직금은커녕 병원도 소문 엄청 빠르고 그리고 다들 알아요. 나중에 재취직할 때 이상한 소문 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조건에 혹하지 말고 우리 천천히 다시 알아보도록 하죠. 조금만 더 찾아보면 조건은 좀 딸려도 오래 다닐 수 있는 직장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전 정말 걱정이 돼서 그래요. 지금 당장은 좋은 조건에 혹할 수 있는데 나중에 후회할 일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고요. 그러자 시동생은 저를 째려봤습니다.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목에서 투두둑 소리가 나게 하더니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는 제게 이야기를 했어요. 반말, 존댓말 섞어가면서 말이죠. 형수가 뭔데요? 지금 일도 안 하시잖아요. 그 옛날 생각하시면서 지금 제 병원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이젠 제 인생에서 좀 빠지시죠? 그동안 참아 드리느라 정말 저 고생 많이 했거든요? 자기가 내 친누나도 아니면서 정말 족같게 지금 형수가 왜 이러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엄마한테 그랬다면서요. 만약 취업 안 되면 택배 일이라도 시켜야 한다고. 와, 정말 내가 그 말 듣고 어이가 없어서 내가 배우질 못했어요? 아니면 내가 인생을 실패했어요? 내가 왜 그 싸구려 노동을 해야 하는 건데 나 택배를 시키고 싶어서 쇠가 빠지게 고생하는 걸 보고 싶어서 지금 취업 말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잘 나갈 것 같으니까 샘나서 그런다는 거 모를 줄 알아요? 나 세금 떼고 350 준대요. 이제 형이랑 형수한테 찐따 붙을 일도 없고 솔직히 내가 형보다 더 잘 버는 거 아니에요? 동생이 잘 버니까 배 아파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참아준 걸로 그만하죠. 그리고 엄마도 내가 책임질 거니까 앞으로 신경 쓰지 말아요. 그동안 엄마랑 내가 얼마나 참았었는데 별것도 아닌 게 꼴의 형수라고 입 겁나 털더만. 이제 그런 소리 들을 일 없고 나도 내 인생 찾아가니까 그 시끄러운 소리 좀 그만하라고요. 알겠어요?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정말 짜증나. 저는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기도 했고 지금 시동생한테 이런 말을 듣는 게 꿈인가 생시인가 헷갈릴 정도로 엄청 당황을 했었거든요. 그동안 한다고 했었고 나름 신경 쓴다고 썼는데 저런 소리를 들을지 정말 몰랐습니다. 억장이 무너진 느낌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네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그동안 참으셨대요. 억지로 참으셨대요. 아니 꽂고 더러운 적도 많았었는데 시동생 맡겨놓은 상태였고 본인도 우리들한테 신세지고 있으니까 억지로 꾸역꾸역 참아냈다고 합니다. 속에서 맨날 천불이 나서 다 썩어 뭉개졌는데 나중에 두고 보자라는 마음으로 참아냈다고 합니다. 이건 뭐 모자가 쌍으로 나서서 저희 부부를 비난하는데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나 싶더군요. 왜 나를 쳐다보니? 지금 얘가 틀릴만 한 것도 아니잖아. 네가 그랬잖아. 만일 취업 안 되면 택배 일이라도 시켜야 한다고.
놀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럼 평생 버릇된다고 내 앞에서 우리 아들 욕했었니 안 했었니? 이제 니들 신세 안 져도 되니까 나 할 말은 좀 하고 넘어가야겠다. 꼴랑 학원비 그 몇십만 원 챙겨주는 거면서. 그리고 니들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애를 매일 그렇게 닥달하고. 나 그동안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꼴사나웠었는 줄 아니? 그리고 나한테도 그렇다. 무슨 누가 들으면 한 달에 생활비도 몇백씩 주는 줄 알겠다. 꼴랑 100만 원 주면서 생색은. 아유 내가 정말 기가 막혀서. 가진 게 없으니까 다른 곳에 내 몸 맡길 데가 없으니까 내가 그동안은 더러워도 참고 살았었는데 이제 우리 막둥이가 나 책임진다고 한다. 나 이제 니들 눈치 볼 이유 하나도 없어. 난 처음부터 네 남편 좋아하지 않았어. 왜인 줄 아니? 그 새끼가 지 아비를 똑 닮았거든? 나한테 잔소리하는 꼴을 볼 때마다 그 더러운 놈이 생각이 나서 나 그동안 너무 괴로웠었다고. 그럼 너는 마음에 들었는 줄 아니? 그 엄마를 보면 그 딸이 보인다고 했어. 나 처음에 네 엄마 봤을 때 화르게 출신인 줄 알았다. 그리고 너도 기억하지 않니? 그 내 남편 훔쳐간 그년. 그년이랑 니네 엄마랑 닮은 거 너 알아 몰라? 그거 저 술집에서 일했거든? 니네 엄마가 딱 그것같이 생겼더만. 더군다나 사돈 얼굴도 내가 가장 역겨워하는 그것이랑 닮았는데 나 가진 거 없고 힘없어서 참을 수밖에 없었어.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내가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참고 있었다고. 근데 이제 우리 아들 고생 끝났으니까 나도 무서울 거 하나 없다. 그동안 참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었는데 이제 니들 볼 일 없고 혹시나 그동안 우리 아들한테 돈 썼다고 그거 갚으라는 말은 하지 말아라. 나도 얘도 니들 돈 가져다 쓰면서 고생할 만큼 했다고. 이런 적반하장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믿겨지시나요? 뜯어먹을 땐 다 뜯어먹었고 이용해 먹을 건 다 이용해 먹었으면서 이제 시동생 취업되었다고 저희 보고 꺼지라고 합니다. 그동안 잔소리하는 것도 참아주었고 마음에 들지 않았었는데 어쩔 수 없이 견디고 있었는데 이젠 그럴 이유가 없다고 말이죠. 왜냐? 시동생이 이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시동생이 이제 자그만치 350이나 버니까. 저는 그들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잘못을 했었나? 그들을 그렇게 괴롭혔었고 이렇게 욕을 먹을 정도로 생색을 냈었나? 자그마치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속내를 숨기고 견디었다고 하는 그들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어이가 없었어요. 정신이 나가버릴 정도로 말이죠. 뭐 믿는 도끼 발등 찍힌 게 아니라 아예 발등이 찍혀 잘라져 버린 그런 격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그들에게 당한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확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들이 너무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우리는 가해자이고 본인들은 피해자라고 확고하게 이야기를 하니 그냥 말문이 막혔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원래부터 그랬다고 하네요. 시어머니는 항상 시동생과 짝이 되어 시동생만을 싸고 두셨다고 합니다. 이유는 시동생은 본인을 닮았고 남편은 시아버지를 닮아서 본래부터 남편과는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 앞에서 본색을 드러낼 수 없었던 이유는 기댈 사람이 남편밖에 없었으니까. 만일 시동생이 남편처럼 일찌감치 경제활동을 했었다면 벌써 남편의 뒷전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럴 줄 알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내가 그런 말을 했었던 거야. 어머니나 동생한테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내가 그리 말했었던 거 기억나나? 원래 나는 우리 집에서 그런 취급 받았었어. 근데 나도 사실은 좀 기대를 했었네. 결혼하고 나니까 어머니 행동이 변하시길래 이젠 좀 달라지시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지. 그런데 역시나는 역시나였네. 어머니 나를 아버지와 동급으로 보시는 거야. 그래서 꼴 보기가 싫은 거고. 그런데 의지할 곳이 나밖에 없으니까 그동안은 더럽고 치사해도 그냥 앞에서만 좋은 척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동생이 취직을 했으니까 나한테 그럴 필요가 없다 뭐 이거지. 아,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네. 이런 걸 당하게 해서 말이야. 왜 이렇게 당신한테 쪽팔리지? 아, 눈물 난다 정말. 미안해 여보. 내가 그런 대접 받아서 애쓴 당신까지 그런 대접 받게 했네. 정말 미안해 여보. 내가 너무 면목이 없다.
2년 아예 끝난다고 생각하고 저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 아직도 그리 생각을 하는 거냐고 말이죠. 정말 우리란 사람들은 다시 안 보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냐고 말이죠. 그렇다고 했습니다. 남편 보면 시아버지 생각나고 저 보면 저희 엄마 생각나서 그 도둑년이 떠오른다고 안 보고 살고 싶다 했습니다. 뭐 이런 거지 같은 인연이 다 있는 건지라며 욕까지 하더군요. 흠집 내고 싶었고 확딱지가 나서 참기 힘들었지만 제가 너무 나서면 남편이 더 울 것 같아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속상해서 저희 단지 사람들에게 그들의 험담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속이 좀 풀릴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권선징악이란 있더군요. 제가 그리 선한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악한 사람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이치인 듯 싶더군요. 아니, 이 뻔뻔한 것들이 다시 저희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3달도 안 되어서 말입니다. 알고 보니 시동생 병원 보건소에 환자가 컴플레인을 걸었더군요. 한 명도 아니고 꽤 여러 명이 그랬나 보더군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조사를 나가죠. 결국 그곳 세무조사까지 들어가고 사무장 병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문 닫게 되었답니다. 물론 벌금도 맞고 여기저기 미친 짓을 때려맞게 되었다 하더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처음엔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그게 제 짓인 줄 알고 저를 쫓아왔었거든요. 유치하게 제가 왜 그래야 합니까? 원래 사무장 병원들은 근처 병원에서 언제 신고할지 눈 뜨고 드리는 법입니다. 꼼수를 써서 돈을 벌고 있는 것이니 다른 병원들 입장에선 환자가 그곳으로 가면 얼마나 배알이 꼴리겠습니까? 저는 일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장 병원 그거 절대 오래 못 가요. 주위에서 시샘도 많이 하고 언제 흠집 낼까 벼르는 법인데 거기 취직했다고 그런 속내를 드러내고 말았으니 정말 어리석다 못해 멍청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결국 시어머니 다시 저에게 붙으려고 하시더군요. 얼굴에 철판을 한 1000개? 아니 10,000개 정도로 깐 건지. 와, 정말 그냥 미안하다고 고개 숙이면서 들이대는데 정말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어머니였으니까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었지만 남편이 그러더군요. 더 이상 본인을 이용해 먹지 말라고 말이죠.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제 더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자기도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그들에게 찬물도 끼얹었고 욕도 한 바가지 했던 것이었고요. 사람 차별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식이면 다 똑같은 자식이지. 누구 닮았다고 해서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는 게 그게 부모로서 할 짓입니까? 이제 그 사람이 당신 손 놓았어요. 완전히. 다 당신들 탓이에요. 그래도 착한 사람이라 자기 식구니까 챙기려고 애쓴 것 같은데 그거 걷어차고 나간 사람들은 바로 당신들이라고요. 얼굴에 철판을 이식을 했나? 참 대단들 하시네요. 붙어먹으려고 하는 아들이 나가리 되니까 그리 욕하던 아들한테 다시 붙어먹으려고 온다? 그래 우리 엄마 보면 그 여자 생각이 난다면서요. 그렇게 힘들었다면서요. 화류계에서 일한 것 같은 사돈이랑 어떻게 지내시려고? 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본인들이 한 게 있으면서 어떻게 다시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 뻔뻔함 인정해 드립니다. 하지만 식구로서 더 이상은 인정 못해요. 이젠 남남이나 다름없으니까 찾아오지도 연락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먼저 당신들 버린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먼저 우리 버렸고 내동댕이 쳤어요. 우린 그 배신감이 커서 당신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요. 어디 잘들 한번 살아보시죠. 따로, 각자, 알아서. 그리고 저도 이제 볼장 다 봤으니까 한마디 할까요? 다른 여자한테 남자 도둑질 당할 만하시네요. 그렇게 속이 시커먼데 어떤 남자가 그런 여자를 평생 믿고 살 수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본인이 빼앗길 만한 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젠 남 탓 그만하시고 본인을 좀 되돌아보시죠. 그리고 택배 일이 못 배우는 사람이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건실한데 택배를 아무나 하는 줄 아니? 너 같은 놈은 절대로 못해. 왜냐? 나태하고 게으르니까. 지 주제를 알아야지. 어디 택배라는 사람들 그렇게 욕보이긴 욕보이니? 저희 뒤통수 제대로 맞았습니다.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뒤통수 치고 잘못 쳤다고 다시 사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안 봐요. 저보다 남편이 더합니다.
너무 실망감이 크다고 했고 그들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확률은 마이너스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착하고 순했던 사람이 그들에게 싸늘하게 대하는데 사람 무섭게 보이더군요. 정말 자식들 차별하는 부모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차별하면서 자식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그 부모도 이해할 수 없고요. 설마 저런 사람들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아마 저렇게 철판 제대로 깐 사람들은 없지 싶습니다. 저 사람들 말고는요. 맏며느리로 시부모님 봉양했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자식들 키우며 살아온 평범한 주부입니다. 가끔은 맏며느리라는 제 위치가 힘이 들었던 적도 있었고 왜 나는 이렇게 희생만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 때 말이죠. 결혼을 하자마자 시아버지 몸져 누우셔서 중풍으로 7년 동안 병수발했었고 입만 산 시누이들 그리고 막 대학을 들어간 시동생까지 산 넘어 산이더군요. 둘째 시누이 그리고 막둥이 시동생은 제 손으로 결혼을 시켰습니다. 같이 지내면서 결혼을 시켜 따로 살기까지 좋은 일들도 나쁘끄러운 일들도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도 미운 정도 정이라고 나중에 결혼을 시킬 땐 눈물이 다 나대요. 내 자식들도 아니고 어떨 땐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었던 그들이었었는데 그게 맏며느리라는 자리인 건가 보더군요. 모두 다 출가시키고 시어머니 모시고 우리 아들, 딸 그리고 남편과 집에 있는데 왠지 집안이 횡하기만 한 것 같았습니다. 징글징글 했었는데 저것들 언제쯤 결혼해서 지들 인생 사나 하고 기다리기만 했었는데 정작 그들이 집을 떠나니 내 자식 떠나보낸 것처럼 허전했었습니다. 그럴만도 하겠죠. 그들과 산 세월이 수년이었으니까요. 첫째 시누이는 둘째 시누이가 결혼을 할 때쯤 외국으로 온 가족의 이민을 갔습니다. 꼭 한번 오라고 했었는데 언젠간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결국 가보지 못하고 이번 생은 끝나지 싶습니다. 둘째 시누이는 저희 집과 30분 거리에 살고 있었는데 자기 엄마 사랑이 워낙에 대단한 오지랖 넓은 사람이라 지금까지도 만나면 티격태격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막둥이 시동생, 오늘 제 이야기는 이 막둥이 시동생과 얽힌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동생의 부인인 제 동서 이야기죠. 동서는 저와는 180도로 딴판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란 사람은 배우지도 못했고 오직 여자는 집안 살림 잘하고 시부모님 봉양 잘하고 아이들 잘 키워내는 것을 여자의 삶이라고 생각한 반면 동서는 그 대단한 대학물도 먹었고 자기 일도 하는 일종의 신여성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똑똑한 사람이 저하고 말이 통할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동서는 은연중에 배우지 못하고 집안 살림만 하는 저를 무시하곤 했었습니다. 이 나이 먹고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대놓고 저를 까내렸던 것은 아니었기에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똑똑한 서울 깍쟁이 느낌이 물씬 풍기는 동서와 밭일에 능숙하고 촌스러운 전형적인 아줌마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저. 제가 만일 동서 입장이었어도 저 같은 형님 존중하고 존경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제 주제를 알았기에 형님 노릇할 생각 없었고 그저 시동생과 잘 살기만을 바랐었습니다. 동서가 원하는 항상 이상향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손해 안 보면서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리도 똑똑하고 아는 것 많았던 동서가 한 가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 산다라는 것은 그리고 가족이 되어서 산다라는 것은 가끔은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해야 나중에 보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동서는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약삭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본인 생각엔 잘 속이고 있다 생각했겠지만 제 눈엔 다 보였었습니다. 동서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 속내가 말이죠. 지금까지 살면서 동서는 단 한 번도 그녀의 호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한 장 꺼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랑하듯이 자기를 본받으라며 제게 이야기를 했지요.
형님 그렇게 사시면 나중에 쪽박 차는 거라고, 좀 똑똑하게 굴어야 하는 거라고요. 어린 동서가 나이 많고 무식한 형님이라고 가르치려고 들더군요. 그리도 똑똑하던 동서는 그런데 모르는 것이 참 많았고 할 줄 아는 게 참으로 많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얄미운 짓을 한 거겠죠. 동서와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속이 훤히 보이는 누가 봐도 깍쟁이 같은 그런 집 말입니다. 명절, 생신, 제사 때도 동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제 옆만 졸졸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지 않나요? 일머리 없는 사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옆에 딱 붙어있으면 그만큼 귀찮은 것이 없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바빠 죽겠는데 말입니다. 그럼 저는 동서에게 저기 가 있으라고 하죠. 그럼 동서는 고양이 같은 야옹야옹 소리를 내면서 제게 그랬습니다. 저는 공부만 해서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게다가 칼질은 정말 못하겠어요. 너무 무섭거든요. 형님 너무 죄송해요. 저희 부모님이 저는 이런 일 안 해도 되는 팔자 살 거라고 해서 하나도 가르쳐 주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형님은 어쩜 이렇게 능숙하세요? 역시 사람은 개개인마다 특별한 능력을 주시긴 하나 봐요. 와, 정말 형님은 살림하기 위해 태어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동서의 그런 말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비꼬듯이 살살 웃어가면서 일 잘한다고 치켜 세워주는 동서인데 사실 제 팔자가 부엌대기인 건 맞긴 했거든요. 그리고 나이 어린 동서에게 늙은 형님이 되어서 똑같이 맞선 행동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럴 때마다 저와 항상 티격태격인 둘째 시누이가 한마디씩 하곤 했었습니다. 시누이가 한마디 하면 동서는 입을 빼쭉 내밀고는 저리 도망을 가곤 했었고요. 아이고 아이고 쇼하고 앉아있네. 뭘 할 줄을 몰라. 그럼 집에선 어떻게 하고 산대?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해. 괜히 머리 쓰지 말고. 아휴 참 언니 성격이 좋으니까 참아주는 거지. 만일 나 같았으면 머리채 잡았어도 100번은 더 잡았을 거야. 참 언니도 성격 한번 대단하십니다. 평소엔 그리도 저와 의견 대립이 많은 둘째 시누이였었는데 저럴 땐 제 편을 들어주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웃음이 났습니다. 지는 얼마나 나한테 잘했었다고. 지가 나를 나무라는 것은 괜찮고 자기 외에 다른 식구가 나를 부려먹는 것은 아니꼽다 뭐 이건가? 그게 다 정이겠죠. 동서보다는 저와 한 시간이 더 많았으니 본인도 기분 나쁘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말 안 해줘도 상관없었는데 그래도 그리 이야기해주는 시누이가 고마웠습니다. 또 한 번은 시어머니 병원을 모시고 가야 하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제가 감기 몸살에 걸려서 꼼짝을 할 수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서에게 아쉬운 소리를 했어요. 시어머니 병원 좀 모시고 가달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동서 제게 그러대요. 형님, 저는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서 가면 막 헤매기만 할 뿐 어머니한테 아무 도움 안 될 거예요. 그냥 형님 감기 몸살 좀 괜찮아지면 형님이 모시고 가세요. 일주일 정도 미룬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도 형님이 감기 몸살 걸리셨다고 하니까 갑자기 몸이 으스스 추워지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몸이 좀 약하잖아요. 저 병원 가서 일 보는 것도 잘 못해요, 형님. 저는 동서가 왜 저리 말을 하는지 눈치를 챌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돈 때문이었지요. 시어머니 모시고 병원 가면 어떻게 시어머니 보고 병원비를 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시고 간 사람이 당연히 내야 하는 법인데 동서는 그 돈도 아까워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동서가 이야기하는 손해보지 않고 사는 것이 자기 삶의 이상향이었으니까요. 저는 얼른 동서의 뜻을 눈치채고 집에 들러서 제 카드를 내어줄 테니 어머니 병원 좀 모시고 가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 동서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할 수 없다는 식으로 결국엔 알았다고 대답을 합니다. 아우 형님, 제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형님이 그렇게까지 배려를 해주신다면야. 네네,
잘은 못하지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럼 형님, 제 차에 기름 좀 넣어도 돼요? 지금 간당간당한데.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바닥을 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 모시고 나간 거니까 식사까진 아니어도 팥빙수 한 그릇 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도 되죠? 대신 제가 수고비는 받지 않겠습니다. 아껴서 자기들 부자 되고 잘 살면 좋은 거겠죠. 그런데 저런 돈 아껴서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네요. 하물며 가족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그리도 아까운 건지, 그게 그리도 손해라는 생각이 드는 건지. 그런데 기가 차게도 시어머니 병원비까지 아까워하던 동서는 시어머니에게 돈을 융통해 달라고까지 하더군요. 그런 생각은 도대체 머리 어떤 부위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건지. 이 일을 알게 된 시동생이 집에 찾아와서 동서 무릎을 꿇게 하고 하여튼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거릴 정도입니다. 동서는 시어머니에게 무려 1,000만 원이란 돈을 융통해 달라고 했습니다. 주방에서 커피를 타고 있는데 제 귀를 의심했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그런 돈이 어디 있냐 하셨고 동서는 시어머니의 그 낡고 다 쓰러져가는 빌라 이야기를 하더군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일하게 시어머니 앞으로 남겨주신 유산이었는데 말입니다. 동서의 말을 듣고 시어머니도 펄쩍 뛰고 저도 펄쩍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 빌라 얼른 팔아버리세요. 그 빌라에서 귀신 나올 것 같아요. 그거 재개발된다고 하는데 어림도 없어요. 지금 그거 사놓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절대로 재개발 안 되니까 희망 갖지 마세요. 사실 거기 입지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될 거면 벌써 되었어야죠. 그냥 쥐고 계지 마시고 파셔서 자식들 좀 도와주세요. 요즘 그 일 벌이가 좀 시원찮아서 저희 너무 힘들게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빌라 아버님이 어머님이 이름으로 남겨주신 건 나중에 자식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주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머니, 전 그렇게 생각해요.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 부족한 자식에게 좀 더 도움이 되게끔 나눠주시는 거요. 그리고 미리 주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요즘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이제 돈 들어갈 것만 있는데 돈이 어디로 도망을 가는지 모이질 않네요. 어머니, 저희 좀 도와주세요. 주방에서 저 소리 듣는데 그땐 동서가 너무 앞뒤 없이 말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땐 저도 동서에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 좋게 좋게 타이르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동서가 제게 화를 내듯이 말을 하더군요. 시어머니도 계신데 저를 마치 아랫사람 취급하듯이 하대하면서 말이죠. 형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형님이 재개발에 대해서 아세요? 아니면 재건축에 대해서 법령이라도 아시냐고요. 제가 그쪽으로는 좀 잘 알아서 어머니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괜히 그거 가지고 계시다가 세금만 많이 물 수 있어요. 다 어머니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형님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그냥 얼른 커피나 한 잔 주세요. 재건축, 재개발 어떤 법령을 가지고 있는지 저 잘 모릅니다. 알 기회도 없었고 굳이 알아야 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법령 따윈 몰라도 다른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서의 말은 주제와 분수를 모르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요. 순간 저도 화가 나더군요.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큰 소리 낼 수 없었으니 이따 둘이 있을 때 꼭 한 소리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가 동서를 쳐다보면서 그러셨어요. 너는 어떻게 결혼하고 항상 아무것도 몰라요, 할 줄 몰라요 했던 애가 이런 건 그렇게 잘하니? 이런 건 네 몸 힘 안 드는 거니까 잘 아나 본데 우선 나는 그 빌라 팔 생각도 없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귀신이 나와도 상관없어. 그리고 너한테 빌려줄 돈도 당연히 없어. 너 지난번에 내가 급하게 50만 원 빌려달라고 했을 때 뭐라 했니? 나도 할 줄 아는 인터넷 뱅킹 못한다고 그래서 빌려줄 수 없다고 하지 않았었니? 그렇게 지한테 손해날 것 같았땐 다 못한다 할 줄 모른다 하면서 이런 건 잘도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형님한테 너 참 말버릇이 고약하구나. 네 형님이 만만하고 우스운가 본데 너보다 배우지 못하고 너보다 세련된 사람이 아니라고
아주 그냥 아랫사람 취급하는 것 같은데 이래서 형만은 아우 없다고 하는 거다. 애가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다시 한번 너 그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면 우리 집에 발 못 붙이게 할 테니 그런 줄 알아라. 어디서 얄미운 깍쟁이짓만 하고 있어? 1,000만 원? 1,000만 원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단돈 50도 빌려주지 않는 주제에 나보고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너 참 웃기는 애구나. 시어머니 말에 동서는 그런 게 아니라고, 정말 자기는 할 줄 모르는 게 너무 많은 사람이라고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식구들이 너무 자기만 얄밉게 보고 깍쟁이로 보는데 자기 속을 뒤집어 까서 보여주고 싶다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생각해서 그리 말한 것이라고, 본인 진심을 몰라준 어머니에게 섭섭하다 했습니다. 그런 약삭 빠른 행동 제 눈에도 보이는데 그게 설마 시어머니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작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생각을 하다뇨. 우리 동서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날 저녁 시동생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시동생 말로는 저와 시어머니가 동서를 아무 이유 없이 혼을 냈다고 해서 찾아왔다고 했으나 말 끝에 시동생도 그러더군요. 동서가 한 말 사실 믿지 않는다고 말이죠. 여차한 저차한 설명을 들은 시동생은 바로 전화를 꺼내 동서에게 전화를 한 뒤 무서울 정도로 욕을 해댔습니다. 미친 거 아니냐고 말이죠. 그렇게 행동을 하니 저도 시어머니도 안절부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착한 건지 아니면 바보 같은 건지 괜히 일이 커지는 듯해서 마음이 많이 좋지 않았었던 기억입니다. 결국 동서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했고요. 그런데도 이후 동서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에 반성의 기미도 변할 생각도 아예 없었던 거였겠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동서가 욕심을 내고 깍쟁이 짓을 하는 일이 생기고 마는데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그 낡은 빌라, 사실 빌라라고 말하기도 좀 나쁘끄러운 곳이긴 합니다. 그곳이 도시정비? 암튼 그런 구역으로 지정이 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빌라 그 근처에 빈집이 좀 많았었는데 시에서 그 빈집을 사들여 다시 정비를 하는 중에 그 낡은 빌라도 눈에 띄어 재개발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어디서 들었는지 동서는 귀신같이 그 소식을 제게 전하더군요. 동서가 뭐라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하나도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설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개발이 되든 아니면 정비가 되든 무슨 수로든 그곳에 호재가 있을 예정인데 지금 낡은 빌라였을 때의 집값과 혹시나 재개발이 되었을 때 정비가 되었을 때 집값이랑 차이가 많이 나서 결국엔 세금을 많이 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매일같이 동서는 제게 카톡으로 기사들을 보냈고 꼭 읽어보라고 했었습니다. 온통 재개발이나 도시정비 사업, 암튼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왜 저는 동서가 일이 나서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더군요. 그리고 만일 동서 이야기가 다 맞다고 쳐도 며느리들이 시댁의 재산을 가지고 가타부타 말하는 것은 너무 보기가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나서는 것도 우습다 못해 너무 주제넘은 짓이었고요. 그런데도 동서는 매일같이 제게 시어머니를 설득해야 한다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를 했었습니다. 제가 반응이 없자 결국 동서는 진정을 못하고 흥분을 한 상태로 제게 쏘아대기 시작했었고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혹시 형님 혼자서 그거 먹고 싶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는 건데요? 어머니 같이 설득하자니까요. 그래서 얼른 받아내자고요, 형님. 제 말 듣고 계세요? 만일 저희 빼고 형님네가 그거 다 가져가시면 저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골고루 주셔야지 맏며느리라고 맞이라고 해서 더 주고 하는 거 저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요. 형님, 뭐라고 얘기를 좀 해보세요.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건데요? 혹시 이미 받으신 거 아니에요? 저희만 빼고 어머니가 형님네한테 그 집 주신 거 아니냐고요. 맞죠? 그런 거죠. 아, 정말 못 살아. 우리만 빼고 이미 형님네한테 주셨구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그동안에 형님 아무 말 없었던 거야. 맞죠? 제 말이 맞죠? 너무 우스운 걸 아닌가요? 제가 뭐라고, 그리고 동서가 뭐라고.
늙은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그 다 쓰러져가는 빌라를 주네 안 주네, 받았네 안 받았네 라는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이 말입니다. 그렇게 손해 안 보고 살고 싶다던 동서의 속뜻은 내 것은 빼앗기지 않되 남의 것을 빼앗아 오겠다라는 심산이었나 봅니다. 뒤룩뒤룩 욕심이란 욕심이 잔뜩 붙어있는 것 같아서 동서가 이상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저리 흥분을 하는 것도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뭔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냐 말이죠. 동서, 나는 지금 동서 말이 하나도 이해가 안 가네. 동서나 내가 뭐라고 어머니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건데 그런 건 자식들이 나서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닐까? 동서, 그 빌라가 욕심나서 그래? 그렇게 욕심이 나면 동서가 직접 어머니께 말씀드리도록 해. 나는 그 낡은 빌라 관심도 없고 지금 동서가 이야기하는 재개발이니 뭐니 이런 거 들을 때마다 골치가 아파오거든? 무식해서 그런지 동서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정 욕심이 나면 어머니랑 동서가 단판을 지으라고. 나한테 그러지 말고. 그런데 꼬일대로 꼬여버린 동서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어머니가 저와 이야기를 끝내 놓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어쩌면 합리적으로 그렇게 의심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한 집에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동서한테 이야기했던 그대로 저는 정말 그 빌라에 관심도 없고 동서가 이야기하는 말의 반 정도는 알아먹지도 못합니다. 괜히 잔뜩 의심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머리를 굴리던 동서만 미쳐버릴 지경이었던 것이고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거였죠. 결국 동서는 무례함과 모렴치를 무릅쓰고 시어머니와 단판을 지으러 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용기엔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저 같으면 절대로 그리하지 못했을 텐데 말입니다. 똑똑하고 잘 배운 사람들은 자기 밥그릇 잘 챙겨 먹는다고 하던데 알고 보니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남의 밥그릇 빼앗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동서는 시어머니에게 눈물까지 흘려가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그 빌라, 그 귀신 나올 만한 그 빌라, 형님 네에게만 넘기지 말라고 말이죠. 만일 그렇게 하면 절대로 자기는 물러서지 않고 싸울 생각이라고 시어머니에게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동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둘째 시누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나 저보다는 똑똑한 사람이었기에 지금 동서가 하는 이야기가 맞는지 판단을 해주길 바라서였습니다.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둘째 시누이가 집으로 왔습니다. 시누이가 왔는데도 동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입을 놀려댔어요. 좀 눈치껏 알아서 시누이도 왔는데 좀 그만하지. 그런데 동서는 정말 그 빌라가 욕심이 났었나 봅니다. 아니면 정말 누구도 모를 호재 소식을 동서가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고요. 시어머니도 동서의 당차고도 뻔뻔한 모습에 할 말을 잃으신 듯 했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시어머니는 오죽 기가 막히셨겠어요. 그 옆에 듣고 있던 시누이가 딱 한마디를 하는데 그 순간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올케, 그 빌라 그렇게 가지고 싶어? 그럼 올케가 그 빌라 가져. 엄마, 그렇게 가지고 싶다고 하는데 그냥 올케 줘. 저렇게 길을 쓰고 가지고 싶어 하는 거 보면 무슨 소문을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이 저렇게 미쳐서 이야기를 하지. 제정신 갖고 있는 사람이면 저렇게 흥분을 하겠어? 다만 올케, 오늘부터 당장 엄마 집으로 모셔가도록 해. 그리고 우리 집 제사, 명절, 엄마 생신, 시댁 행사 모든 것들을 올케가 다 주관을 하는 거야. 지금까지 막내 며느리라고 해서 꼼수 부리고 손에 물 한 번 묻힌 적 없었잖아. 이제 올케가 다 하는 거라고. 그리고 또 하나. 그동안 고생한 올케 형님한테 감사의 뜻으로 딱 2억만 내놔. 물론 그 2억 따위로 그동안의 녹을 대신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2억이 어디야? 안 그래요 언니? 그 2억 받고 언닌 그동안 고생했던 거 위로 받고 언니도 이제 그 힘든 맏며느리 노릇 내려놓고 좀 편하게 살아요. 올케는 그 가지고 싶어 안다라는 빌라 가져가면서 더불어 맏며느리의 임무를 맡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깔끔하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올케? 왜 대답을 안 해? 왜? 못하겠어? 그냥 빌라만 가져가고 싶어? 아무 손이 안 보면서 남의 것만 탐내고 가로채고 싶어? 올케 정말 이상한 사람이구나. 아니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욕심 너무 과하다 못해 추한 사람이구나. 나는 그 빌라를 엄마가 누구한테 주던 상관 안 해. 엄마 재산이니까 엄마 뜻대로 하셔야 하는 거잖아. 그런데 만일 나한테 엄마가 물어본다면 나는 단 1초도 주저하지 않고 바로 맏며느리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 아마 우리 집 식구 중에 맏며느리한테 준다고 해서 반기될 사람 아무도 없을걸? 올케 말고는? 자식들도 본인들 것이 아니고 그건 맏며느리의 몫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보면 올케가 봤을 때 올케 형님이 이 집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지 않니? 좀 너무 추잡하다. 그리고 배우기만 하고 양심은 어디다가 팔아먹었나 봐. 많이 이런 잡소리 하면서 다닌 거 올케 남편이 알면 정말 올케 가만두지 않을걸? 참 내 동생 왜 이렇게 갑자기 불쌍해지니? 탐낼 걸 탐내. 욕심낼 걸 욕심내라고. 어떻게 하면 손이 안 볼까 기를 쓰고 살았으면서 그 빌라를 탐내니? 왜 남의 걸 탐내고 난리야? 결국 그 빌라 제가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주셨어요. 나중에 본인 제사도 잘 부탁한다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늙어서 요양원 갈 일이 생겨도 자기 보내지 말라고 미리 뇌물 주시는 걸 했습니다.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저 그냥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그 빌라를 욕심냈던 이유가 있긴 하더군요. 거기 20층 넘는 아파트가 들어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처에 오랫동안 이전을 못했었던 무언가가 있었는데 결국 그게 이전이 결정되어졌다 하더군요. 저는 전혀 몰랐죠. 그리고 관심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고요. 재개발이든 뭐든 아파트가 올라서려면 기본적으로 10년은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욕심 때문이 아니라 조금만 빨리 그곳에 아파트가 올라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조금이라도 팔팔하실 때 좀 좋은 곳에서 모시고 싶어서 말이죠. 제가 그 빌라를 받고 나서 동서는 저희 집에 거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제게 연락조차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한테 도둑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신경을 쓰질 않습니다. 저는 신경이 쓰이는데 말이죠. 슬쩍 시어머니에게 동서 이야기를 하며 마음 쓰이시는 거 아니냐 했더니 시어머니 제게 그러시더군요. 예, 걔는 어차피 우리 집에 왔어도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 갔던 애야. 지 필요할 때만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찰싹 달라붙었지. 우리가 필요할 때 한 번이라도 먼저 찾아와 준 적 있었니? 얼마나 존재감이 없었으면 왔는지 안 왔는지 별 차이도 못 느끼겠다. 고양이처럼 야옹야옹 거린 소리 안 들으니까 더 편한 것 같아. 그리고 걔는 그냥 두면 된다. 언젠간 아무 일 없었다는 표정으로 드나들 거야. 워낙에 뻔뻔하잖니. 그때 우리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받아주면 되는 거고. 쟤는 얼마나 배알이 꼬이겠어? 그 다 쓰러져가는 빌라 엄청나게 욕심냈었잖아. 게다가 그곳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니까 아주 배 아파 죽으려고 하겠지. 지금은 그냥 둬라. 그게 서로 편해. 손해보지 않고 내 거 잘 챙겨가며 살아가겠다는 동서는 지금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인 뒤통수를 쳤다고 저를 욕하고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기에 그렇다 쳐도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길래 좀 희생할 땐 희생하고 배려할 땐 배려하고 손해볼 땐 좀 손해봤으면 지금처럼 격하게 후회할 일은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 점이 참 안쓰럽긴 합니다. 올라서지도 않았고 아직 삽도 뜨지 않았는데 저는 매일 기분이 좋습니다. 내 것이 아니었을 땐 몰랐는데 내 것이 되고 나니까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기운이 째질 것만 같아요. 얼른 아파트가 올라서서 거실에 편하게 앉아 시어머니와 함께 커피 한잔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억만장자가 된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동서한테는 좀 미안하지만서도요. 신우이 셋 있는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오는 것을 다들 끔찍하게 생각을 하신다죠? 제가 바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저희는 딸 부잣집입니다. 저는 막내이고 언니가 둘, 그리고 바로 위에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고 하는데 저도 이해는 합니다. 시누이 셋 있는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오겠다는 다짐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을요.
예전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큰언니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직접 피부에 와 닿더라고요. 우리 오빠 결혼하는데 여자 형제들이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언니들과 저는 오빠가 결혼을 하면 절대로 고약한 시누이 짓은 절대로 하지 말자고 종종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누이 짓을 하지 않아도 며느리 입장에선 시누이가 3명이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는 것 같더군요. 시어머니는 더하고요. 그 점이 참으로 씁쓸하긴 합니다. 저희 오빠 같은 경우는 여자 형제들이 많아서도 그랬겠지만 성향 자체가 다른 남자들하고는 좀 다른 사람입니다. 말도 잘 들어주고 소통도 잘 되고 하물며 동성이든 이성이든 친구들하고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저는 언니들을 찾는 것보단 바로 위에 있는 오빠를 찾아 고민 상담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정도로 오빠는 여자들의 심리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었고 남자라고 해서 권위적이라거나 고압적이라거나 하는 모습은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 오빠라 사는 말이 아니라 정말 오빠는 여자들의 마음을 잘 파악하고 이해를 해주는 그런 여성미가 많이 풍기는 남자였어요. 그리고 저희 언니들, 이 사람들은 정말 본인들 일 말고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둘 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복작거리며 살다 보니 다른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저희 부모님은 어떠했느냐. 만일 제가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 같은 사람이라면 전 정말 그분을 업고 다닐 것만 같습니다. 저희 엄마 편에도 정말 편안한 사람이에요. 신경을 쓸 생각도 안 하고 자식들이니까 부모에게 의뢰해야 할 도리 같은 거 그런 것까지 다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저보고도 맨날 얼른 결혼해서 집을 나가라고 하시는 분이죠. 제가 집에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꼴보기가 싫다나요? 이만치 키워줬으면 얼른 네 인생 찾아가야지. 왜 아직도 집에 붙어있는 거냐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큰언니가 결혼을 하고 시댁에 다달이 용돈을 드리는데 엄마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본인 생각엔 양가에 공평하게 용돈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엄마 생각은 어떠냐고 말이죠. 그때 엄마가 그러더군요.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딨니?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데 그런데 시댁에 드리니까 친정에도 드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라면 엄마랑 아버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 늙은이들끼리 사는데 돈도 많이 안 들고 그리고 막내까지 시집가면 생활비도 훨씬 더 줄 텐데 엄마랑 아버지는 너희들한테 그런 부담 주고 싶지 않다. 그냥 문제만 없이 살아주면 돼. 결혼한 자식들이 사네 못 사네 하면서 친정 찾아오는 그런 모습만 보이지 않아주면 된다. 얼른 저것도 시집을 갔으면 좋겠는데 쟤 만나는 사람 없다니? 얼른 치워버렸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왜 쟤는 집에 붙어있는 건지. 나도 니들 아버지도 이젠 좀 자유롭고 싶다고. 막내 때문에 가고 싶은 여행도 못 가고 발이 묶이다 보니까 가끔은 화가 난다니까. 암튼 용돈은 필요 없어. 그냥 제발 니들만 잘 살아라. 우린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니들이 신경 써줘야 할 만큼 엄마 아버지 힘 떨어지지 않았어. 아직은 건재하다고. 우리 그냥 각자 알아서 그냥 그렇게 좀 살자. 오빠가 결혼을 하고 며느리를 얻게 된 엄마는 더 쿨해졌습니다. 딸 둘이 며느리 입장으로 살다 보니 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시어머니 노릇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바로 저희 할머니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엄마와 매우 사이가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입버릇처럼 오빠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꼭 할머니처럼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을 했었고요. 할머니는 좋은 시어머니셨는데 정작 할머니는 고된 시집살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시집살이를 하시면서도 엄마에게 앙탈을 부리는 시어머니가 되지 않은 이유는 위에서 잘해야 위에서 사랑을 해야 아래에서도 사랑하고 또 그 아래에서도 위하는 거라고 했다네요. 그런 인자한 시어머니 밑에서 지금 현재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나오게 된 것이었고요. 만에 하나 우리 엄마가 며느리에게 못되게 굴고 부려먹는 시어머니였다면 저도 언니들도 응당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엄마는 시어머니로서 새언니에게 뭐라 말하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흔한 전화 스트레스 한 번도 준 적 없습니다. 하다못해 결혼한 언니들이 전화해도 별일 없으면 얼른 끊으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유는 저희 여자들만 있는 단체로 들어있는 카톡방이 있는데 그곳에서 소식 다 전하고 사진 다 보내주면서 뭐하러 전화까지 하냐고 말이죠. 그 단체방에 새언니 없습니다. 혹시나 저는 새언니가 섭섭해 할까봐 결혼했을 때 새언니를 카톡방에 초대하는 것 아니냐고 했었는데 언니들과 엄마가 난리를 쳤었습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스트레스인데 며느리 죽일 일 있냐고 말이죠. 그렇다고 모녀들이 짜고 새언니를 왕따시키거나 한 것도 전혀 아닙니다. 새언니 임신했을 때, 조카가 나왔을 때, 새언니 생일이었을 때 바리바리 정성 어린 선물도 해줬고 하물며 엄마는 새언니 생일상까지 차려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딱 한 번 그리 해줬는데 이후에는 하질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며느리 입장에선 시댁에서 생일인데 같이 밥 먹자고 하는 것도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엄마의 말이었습니다. 막 결혼했을 땐 처음이었으니까 우리 가족 된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해야 하지만 그 이후엔 오빠와 저들 식구들끼리 보내는 게 맞다고 말이죠. 그럼 저희 부모님의 생신은 어떠했느냐? 같이 나가서 외식합니다. 지금까지 생신상 딱 한 번 차려드린 적 있었어요. 큰언니가 결혼했던 때에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딱 한 번 부모님 생신상 직접 차려드린 거 말고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차려드린다고 해도 집에서 먹는 것보다 나가서 먹는 것이 더 맛있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새언니가 저희 집에 불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빠랑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서로 탓하고 원망을 합니다. 새언니는 오빠가 너무 모르는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더군요. 물론 부부 일은 부부들만 아는 것이고 제가 새언니의 입장은 아니었기에 새언니가 어떤 면에서 섭섭했고 불만을 가지게 되었는지 속속들이 다 알 순 없습니다. 우리의 배려하는 행동이 새언니에게는 달리 보였을 수도 있는 거였으니까요. 이게 바로 생각의 차이이겠죠. 그런데 저는 정말 새언니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제 머리로는 절대로 새언니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새언니가 불만이라고 섭섭했다고 하는 말들이 제 관점에선 엉터리 같았거든요. 평온했던 집안이 갑자기 새언니의 폭주로 인해 뒤숭숭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해주면 해줄수록 더 원하는 사람, 지금 본인이 누리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우리 새언니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새언니가 생각하는 저희 식구를 향한 불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가감하는 거 없고 과장되게 말하는 것도 없습니다. 과연 새언니가 불만을 가질 일인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언니는 그러더군요. 우선 임신했을 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임신 4개월 차일 때 기억 안 나세요? 몸 불편해서 죽을 것 같은데 저 제사 지내러 시댁에 왔었어요. 전 절대로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럴만 했다고 제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요. 지금까지 그 부분은 제게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됐고요. 물론 알아요. 그날 어머니 저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남편만 보내라고 하셨던 거, 힘들면 그냥 집에서 쉬라고 하셨던 거 저 확실하게 기억해요. 그런데 어머니, 정말 저를 배려해 주실 생각이었으면 그리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오지 말라고 하셨어야 했던 거 아닌가요? 제사라는 문화 그거 다 샤머니즘이잖아요. 배불러서 힘들어하고 있는 아내 집에 두고 아들만 들르라는 말은 한마디로 저 혼자 집에서 힘들어하라는 말씀 아닌가요? 그리고 만일 제가 어머니였다면 애초에 제사가 있다는 사실도 며느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사가 있는데 남편만 보내라는 그 말을 어떤 며느리가 곱게 들을 수가 있겠어요? 차라리 제사를 없애신다든지 아예 그렇게 배려를 했을 것 같다고요. 그깟 제사 1년 안 지낸다고 무슨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조상이 쫓아온대요? 부담이란 부담은 다 주셨으면서 결국 저 힘든 몸 이끌고 제사 참석했어요. 저 그날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는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저 잠시 방에 누워있는데 그 누구도 저를 들여다보지 않대요. 하물며 이 사람까지도 나사가 빠졌는지 자기 아이 뱃속에 들어있는 아내를 배려하기보다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제 저 세상 사람 된 그 허울 좋은 조상들한테 미쳐서 저는 안중에도 없었다고요. 저 그때 얼마나 섭섭했었는 줄 아세요? 이 사람한테 오만장 다 떨어졌었다고요. 그러면서 오빠가 세연이 편이 아니라고 결혼하면 무조건 아내 편을 들어야 하는데 요즘 오빠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를 이해시키려고 한답니다. 시댁 입장도 있는 거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만일 그리도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앞으로 좀 더 유의를 하겠으니 좀 그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자기 입을 막아버렸다고 하네요. 이미 상처받고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어버렸는데 이제 와서 앞으로 조심하겠다 말해봤자 무슨 소용인 거냐고 새언니가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엄만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엄마 또한 기가 막혔겠죠. 오지 말라고 분명 이야기했고 오빠는 아들이니까 당연히 제사에 와야 했으니까 오라고 한 것인데 애초에 제사라는 것을 모르겠었어야 했다는 둥 아니면 그깟 제사 안 지냈어야 했던 거 아니냐는 둥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으니까요. 그럼 그때 제사로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그때 새언니 임신 4개월 차였습니다.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 있는 것이었으니 새언니가 힘들었다면 힘들었던 거겠죠. 저희 언니들이 엄청 무딘 사람들이고 무식한 사람들이었겠죠. 저희 언니들 막달까지 배 빵빵하게 부른 상태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저희 언니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었겠죠. 그리고 그날 새언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엄마랑 제가 다 해놓은 상태였었고 설거지? 뭐 하다못해 밥숟가락 하나 들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바로 방으로 들어가 쉬고 있었으니까요. 뒷정리 제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있다고 해서 새언니가 임신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시킬 마음 없었어요. 우리 집안 제사인데 당연히 우리 집 식구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지 말라고 했는데 본인이 기어이 와 놓고선 그게 엄마 잘못이고 시집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했다고 해서 꼭 아내 편만 들어야 하는 건가요? 누구 편이 아니라 양측을 다 이해시키고 대립이 없도록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오빠가 엄마 편이라는 말도 저는 용납이 되질 않았어요. 어른들끼리 내 편, 네 편이 어디 있나요? 그런 유치한 짓거리를 하는 게 결혼하고 난 뒤에 하는 행동이라면 저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을 참입니다. 무슨 태화하는 것도 아니고 내 편, 네 편이라뇨. 오빠는 옆에서 잔뜩 인상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요. 그 누구도 나서지 않자 새언니가 또 그러더군요. 엄마가 일부러 그런 거라고 말이죠. 언니들 다 임신해 봤고 하물며 엄마까지 다 임신해 봤으면서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면서도 결국 자기를 제사에 참석하게끔 부담을 준 것은 자기를 길들이라고 하는 거라고 말이죠. 소리 없이 웃으면서 상관하지 않겠다. 너희들 좋은 대로 해라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게 다 오빠의 환심을 사기 위해 쇼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살살 언니를 약을 올려 길을 꺾기 위해 그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한테 쌓인 것도 많고 그렇게 엄마라는 사람이 이중적인 사람이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한테 받아먹을 건 잘도 받아먹고 배려받을 건 잘도 배려받았으면서 역시 사람은 해주면 해줄수록 더 원하는 법이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혼이 나고 어느 정도는 제재를 해야 하는 법이었는데 엄마는 새언니한테 그냥 너무 잘해주기만 한 것 같았습니다. 물론 앞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저는 새언니가 아니기 때문에 그녀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지 그녀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지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지금 새언니가 이야기하는 건 완전 꼬장 부리는 것이고 그냥 시댁 식구들이니까 꼬투리 잡아대는 거 아닌가요? 결국 엄마는 새언니에게 돌아가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부 일이 먼저인지 아니면 부부가 다툼을 하는 중에 시댁의 일이 원인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본 뒤 정리해서 그때도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했어요. 엄마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면서 말이죠. 그런데도 새언니 우는 소리를 하며 다시 징징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꼴보기가 싫던지 결국 제가 나서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언니, 제가 정말 참으려고 했는데 언니 정말 해도 해도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네요. 언니 말처럼 다 임신 경험 있어요. 그렇다고 다들 언니처럼 환자 취급해달라고 한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언니 혼자만 애 낳아요? 그게 무슨 유세냐고요. 그리고 뭐? 제사 그까짓 거? 언니한텐 그까짓 거일 수도 있는데 저희한텐 그렇지 않아요. 언니가 뭔데? 왜 언니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도 말았어야 했고
게다가 숨겼어야 했는데요. 언니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니, 무슨 영부인 납셨구만.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지금 언니가 하는 말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언니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뭘 그렇게 매사 부정적으로만 봐요? 시댁이라 그래요? 시댁이라서 무슨 행동을 해도 다 악의적으로만 보여요? 언니, 물론 언니 입장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각의 차이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의 행동이 언니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마음의 빚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린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린 단 한 번도 언니 행동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한 적 없어요. 그게 왜인 줄 아세요? 가족이니까. 가족들끼리 이해 못할 건 없는 거니까. 그리고 설령 오해가 생겨도 그러려니 하고 이해해줘야 하는 게 그게 응당 가족으로서 할 일이니까. 근데 언니 지금 너무 막 나가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나쁜 사람들이라고, 적어도 시댁 식구들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다들 검은 속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다른 데 가서 찾아보세요. 그렇게 막 사람 부려먹고 기 꺾으려고 애쓰는 사람 우리 집 식구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럴 여유도 없고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라고요. 진짜 만약 우리가 언니한테 무리한 요구 한 번 한 적 있고 막말 한 번이라도 했었다면 억울하지 않겠네요. 시부모님하고 잘 지내보려고 애쓰는 며느리들이 더 많고 겉으로나마 정을 내보이려고 하는 그런 며느리들이 더 많아요. 무슨 자기 생각에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 같으면, 조금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달려들어서 보내 안 보냐는 그런 며느리들도 많지만 적어도 진심을 통하는 그런 며느리들이 훨씬 더 많다고요. 무슨 애가 떼쓰는 것도 아니고 시댁이 아니어도 언니 친정 부모님한테 그런 말 하면 욕먹어요. 어린 저도 아는데. 언니 결혼까지 하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생각이 왜 이리 좁아요? 어린 저한테 이런 소리 들으니까 기분 좋으세요? 엄마는 오빠 부부한테 집에 오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새언니를 이해해 주어야 한다고 했어요. 결혼했으면 원래 그렇게 투닥거리고 사는 것이고 엄마 아버지는 오빠 안 봐도 서운할 거 하나 없으니 새언니 잘 다독거려 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둘이 화해를 한 건지 아니면 이야기가 잘 되었는지 몰라도 어느 날 느닷없이 둘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새언니는 엄마한테 죄송했다며 그동안 아이 키우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쪽으로 불똥이 튄 것 같다고 본인이 엄마의 기쁜 뜻을 몰랐다고 기회를 달라 하더군요. 업전 사람이 동전 앞뒤 뒤집는 것도 아니고 저럴 수가 있는 건지. 우리 엄마 다정하고 생각 깊은 사람이지만 한번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딱 잘라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니들 생각이 그렇다면 사과는 받겠으나 앞으로 이렇게 연락 없이 무단으로 집을 찾아오지 말라 하더군요. 아주 무섭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새언니와 오빠는 저희 집에 출입금지를 당한 거였죠. 저는 새언니 쳐다보지 않았고 오빠 또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빠도 똑같은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해줘도 계속 바라기만 하고 결국엔 염치까지 없어진 시댁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사연을 들을 때 저는 그런 시댁만 있는 게 아니라 며느리도 있어요 라고 외치고 싶었었습니다. 바로 저희 새언니가 그런 사람 아닌가요? 정말 염치도 없고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다 자기만 위해줘야 하고 공주가 따로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네요. 공주처럼 생기지도 않았으면서. 암튼 우리 오빠 고생 좀 하면서 살 것 같습니다.